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5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 휴일입니다만 오늘도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댁에서 혹은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 또 경제상식 퀴즈 정답까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퀴즈의 정답은요, 쇼핑이었습니다. 쇼핑.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사항 1위가 쇼핑 관련된 일이었다라고 하네요. 외국인 관광객은 사실 한국에 쇼핑하러들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게 불편사항 1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준서 님이 대학생입니다. 주말 이틀간 편의점 알바하면서 틈틈이 잘 듣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우산이 잘 팔리고 있네요. 아마 오후에는 비가 좀 그쳤다가 내일 오전에 또 곳에 따라 또 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고요. 5940님이 여름옷 사러 가요 라고 쇼핑 정답 보내주셨고요. 이젠 벌써 쇼핑몰 가보면 여름옷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희동님이 오프라인 매장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고. 그렇죠. 요즘에는 쇼핑도 거의 온라인으로들 많이 하시니까요. 오프라인 매장들은 한켠에서는 뭐 입어보거나 체험해보는 곳으로, 또 한켠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창고나 포장하고 사진 찍고 온라인을 이제 꾸미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나눠서 쓰시더라고요. 6465님이 남편과 차 안에서 자주 애청합니다. 오늘도 성공예감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남편과 차 안에서 대화를 안 하셔서 그러신 건 아니죠. 대화도 나누시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도 들으시고 상식도 키우시고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도 국내 주식시장은 휴장입니다. 오늘 휴장인데 연휴 직전까지 국내 증시는 뭐 이렇다 할 큰 반등은 하질 못했었고요. 반등을 해도 2700 이 정도, 코스피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또 다른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하나하나 이분과 함께 살펴보시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그 연휴 직전에 2676, 반등해봐야 2700, 답답합니다. 그 주요 20개국 24개 지수를 비교해 보니까 코스닥은 21위, 코스피는 14위였다고 합니다. 하위권에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국내 증시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까요? 4월에 우리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다른 나라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나스닥 지수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4.4%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니케이 225가 4.9%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대신 그 중국 주가는 2.1% 올랐습니다. 그럼 4월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가가 3월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주가보다 좀 더 많이 올랐었어요. 3월에 올랐으니까 4월에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인데 세계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은 우리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떨어집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이런 거 지정학적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회사의 그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주가가 조정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국내 그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어요. 기관들이요? 1월에도 기관들이 팔면서 주가가 하락했었고요. 4월에도 무려 코스피 시장에서 3조 2,3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순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대외 변수에 취약하고 엔비디아 같은 어떤 AI 반도체 대장주가 조정받으면 우리도 따라서 조정받고 그래서일까요? 지난달에 삼성전자가 6% 가까이 떨어지고 SK 하이닉스도 한 5% 가까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반도체 수출은 최근에 굉장히 잘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고 반도체 수출 데이터는 좋은데 반도체 관련 주들은 조정을 받고 이건 어떻게 좀 따져봐야겠습니까?
예, 상승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 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에 15.6%였는데 올 4월까지 보니까 18.4%로 많이 올라갔어요. 네. 예, 그리고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그 이후로 애널리스트들 올해 영업이익 내년 전망치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을 한 40조, 예, 내년에는 50조 이상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컨센서스 평균치가요? 예, 많이 그렇습니다.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목표 주가는 보통 10만 원, 12만 원 하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 주가가 2022년 1월에 96,800원 갔었거든요. 네. 이때 역사상 최고치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죠. 예, 그런데 2021년 영업이익이 51조 6천억 정도 됐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내년 이익을 반영할 텐데요. 애널리스트의 예상치처럼 내년 영업이익이 50조가 넘어선다면은 네.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하. 일부 애널리스트들 전망치 보니까 내년 영업이익을 57조 원까지 굉장히 많이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전망들이 맞다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현재 그 저평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는 때에 따라서 좀 변하기 마련인데 일단은 제 기억에도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실적 발표 전에는 40조 원대 한 초중반이었는데 그게 이제 50조 원까지 올라왔고 평균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대치도 높아진다라는 거 사실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 기대치랑 비슷하게 움직일 테니까요. 왜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5월에는 팔고 떠나라. Sell in May라고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증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 5월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올 조정 보일 때 조금 더 비중을 늘리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떨어질 때가 기회다.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전분기 대비 1.3% 높게 나왔고요. 좋았죠. 예, 수출 중심으로 뭐 물론 소비는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수출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예,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들이 최근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가가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제 생각에는 경기도 회복되고 증시 주변 자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보인다면은 주식을 조금 더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뭐 증시 주변 자금 비롯해서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잠깐 중국 좀 갔다 올게요. 왜냐하면 중국 증시만 좋았거든요. 지난달에. 다른 이제 선진국 증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일본 증시가 주춤한 사이에 상하이 지수가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바닥 대비. 예,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우선 작년, 재작년에 너무 못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사실은. 그래서 저평가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그래도 경제가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GDP 성장률이 5.3%로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시장 전망치 4.8%였고요. 그다음에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나라는 다 낮아지고 있어요. 미국도 최근에 50 이하로 떨어지는데요. 중국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가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밸류업 이런 프로그램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중국도 이런 거를 마련해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중국 말로 그 신국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자본시장 활성화 9대 조치 이런 조치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 국영기업에만 간세업했는데 민영기업에도 밸류업 해라. 주주 환원율 높여라. 배당금 더 주라. 자사주 매입해라. 이런 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회복되고 밸류업도 좀 이런 정책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국 그 소비자 물가가 아직도 1%가 안 되거든요. 다른 나라는 물가가 높아가지고 통화 긴축을 했는데 중국은 작년 9월에서 올 1월까지는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였었거든요. 그리고 2, 3월에 약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1% 미만이에요. 물가가 낮으니까 중국은 돈을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는 또 반대로 좀 회복이 되고 있고 밸류업 우리나라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증시 부양책도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이게 과거 한 1년여 동안은 제대로
힘을 쓰지를 못해서는 예. 이제는 그게 또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힘이 된다라고 예.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그 세계적 그 주식 투자 자금 흐름 봐더라도요. 예. 예, 그동안 중국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빠졌었죠. 예, 그런데 최근 일주 보니까 중국으로 다시 세계 주식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중국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요 뭐 PMI라고 예, 하는 예. 거. 제조업에서 원재료 같은 거 사는 이제 구매 담당자들이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은데요? 예. 라고 본다라는 뜻. 예, 홍콩 증시도 많이 올랐었고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에게 과거에는 사실 이게 안심을 못했단 말이죠. 반등이 예. 나오더라도 예. 이러다 다시 이러면서 약간 중국 투자에 대한 신뢰 자체가 좀 높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는 예,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중국 주가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평가됐다는 거고요. 뭐 홍콩 주가도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죠. ELS 예, 사태 우리 ELS 가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손실을 입었는데요. 네. 그런데 늘 보면은 그런 피해가 클 때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저는 균형적인 시각을 갖췄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해외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뭐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한국에서 발표하는데요. 2022년 말 기준인데요. 네. 우리 해외 주식 투자에서 미국 비중 61%고요. 네. 중국 비중은 3%밖에 안 됩니다. 예, 제가 생각에는 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중국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있는데 미국 주가는 고평가 영역에 있거든요. 네. 이런 걸 고려하면은 미국 주식 61%, 중국 비중 3%는 조금 낮은 게 아닌가. 아하. 미국은 좀 높고 중국은 낮다는 겁니다. 약간 이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의 비중을 예. 놓고 봤을 때. 근데 최근에도 어떤 기사 보니까 물론 이건 이제 서방 언론 뭐 일각의 예. 의혹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1분기 GDP 성장률이 꽤 잘 나왔는데 예. 이걸 무리하게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설비 투자라든지 예. 이런 걸로 좀 인위적으로 GDP 통계를 좀 개선시킨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저도 가끔 그 중국 GDP 보면서 예,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중국 GDP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하거든요. 미국 우리나라보다도 빨리 발표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GDP 발표할 때 한국에서 지난 1분기 뭐 1.3%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걸 속보치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1개월 통계는 알고 3월 통계는 모르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월 통계가 나오면은 잠정치라고 발표하고 또 나중에 확정치라고 이런 세 단계로 발표를 하거든요. 미국도 속보치, 마찬가지고요. 잠정치, 확정치. 예. 근데 중국은 한 번 발표하고 이게 잠정치, 확정치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라에서 어떻게 GDP 통계를 그렇게 빨리 만들 수가 있느냐. 예, 그런 의심이 좀 들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뭐 다른 지표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네. 지표를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른 지표를 사용할 지표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 물론 일부 그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그 전기 사용량 가지고 예, 그게 저 GDP 성장률보다 더 정확한 통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있습니다만은 GDP에 뭐 중국이 그 소매 판매 뭐 고정 투자 이런 걸 발표합니다만은 뭐 똑같이 좀 신뢰성은 좀 떨어지죠. 예, 그리고 중국 경제가 사실 그 2008년, 2009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그때 중국은 9 내지 10% 성장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뭐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예, 그런데 그때 성장 내용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국내 총생산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평균이 그 당시 22%였는데요. 네. 중국은 45%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9 내지 10% 성장했는데 기업들이 투자 많이 했다는 것은 시설 능력을 많이 늘려놨다는 거죠. 그런데 수요가 부족하니까 중국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행 구조조정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걸 지금 중국이 가감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 경제가 그렇다고 뭐 극단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뭐 그동안 7% 10% 고성장 시대는 마무리하고 이젠 4 내지 5% 정도 뭐 이 정도 중성장 시대에 이렇게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경제 자체가 4 내지 5% 정도의 중성장이라는 예.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 그 중에서 좀 싸졌을 때 예. 저렴할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는 예. 있겠다라는 말씀. 일단은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가 뭐 한 2% 가까이 크게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으로 시계를 돌아가서 4월에도 앞에서도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렸었는데 물론 뭐 중동발 지정학적인 위기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만 어떤 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예. 미국 주가가 지난달과 떨어졌던 거는 예상보다 물가가 높게 나오고요. 특히 소비자 물가가 안 잡혀서. 그리고 고용도 뭐 4월에는 좀 예상보다 적게 나왔지만은 3월 고용은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못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4월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미국 주가가 좀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 가지고 그 나라가 적정 주가를 추정하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S&P 500이 한 13% 가대평가됐고요. 네. 올해 미국 명목 GDP가 6% 상당히 좀 낙관적인 수치거든요. 네. 이렇게 전망하더라도 S&P 500 적정이 한 4,615 정도 나와요. 네. 근데 지금 S&P 500이 5,100 정도니까 한 10% 정도는 가대평가됐다. 이런 주가가 가대평가 영역에 있는데 뭐 금리 인하 못한다. 뭐 그런 예상들이 나오면서 미국 주가가 지난달에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월 데이터까지 놓고 보면은 물가도 여전히 높고 고용 시장도 너무 뜨겁고 해서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있으니 물가가 안 잡힐 것 같고 그래서 금리를 당장은 또 못 내릴 것 같고 이러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게 한 달 막 또 데이터가 막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렇죠. 지난주 후반에 미국에서 나온 4월 고용 지표를 보면은 예상보다 신규 일자리가 많이 안 늘었더라고요. 뭐 17만 5천 개 증가했는데요. 뭐 3월이가 31만 5천 개로 좀 상향 조정됐습니다. 4월 시장 예상치는 한 27만 8천 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17만 5천 개 나왔으니까 예상보다 크게 낮게 나온 거죠. 그리고 실업률도 뭐 3.8%에서 4월에 3.9%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동안 고용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소비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금리를 못 내릴 것이다 그랬는데 고용이 이렇게 감소하니까 시장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환호를 한 거죠.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작용하면서 지난 금요일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를 보니까요. 뭐 고용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ISM이라고 미국 공급자 관리 협회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PMI 구매자 관리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제조업이 계속 마이너스 50 이하예요. 지난 3월에 약간 50 이상으로 올랐다가 50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런데 그동안 미국 경제가 확장을 보였던 것은 서비스업이 좋았었는데요. 서비스업 ISM PMI 지수가 49.4로요.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조업도 지금 50 이하, 서비스업도 50 이하로 떨어지면서요. 미국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 심리도 많이 좀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도 식어가고 있었는데 뜨거웠던 서비스업도 식어가고 있다. 그리고 고용 보니까 이제 서비스업한테도 그 PMI 작성할 때 물어보거든요. 서비스한테 고용을 늘릴 거나 줄일 거냐 그러는데 이게 그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45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제 서비스업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업에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4월에 고용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온 겁니다. 근데 참 이게 미국이라는 또 인구가 3억이 넘는 나라에서 30만 개 넘게 일자리가 들었다가 그 다음 달에는 일자리 증가폭이 17만 개로 거의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지고 이렇게 춤추는 데이터의 근본은 뭘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미국 고용은 늙어 탄력적이더라고요. 탄력적.
우리나라 같은 데는 저 고용이 경기의 후행적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데 미국 경영자들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미리서 고용을 줄여버리고요. 우리나라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예, 그렇죠. 예, 정말 미국 고용은 탄력적인 게요. 예를 들어 2020년이었죠. 3, 4, 5 코로나로 소비가 급격히 축되니까요.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한 2,200만 개 정도 줄여버립니다. 이게 그 이전에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네, 한 방에. 그냥 단 두 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거든요. 그래서 미국 고용은 기업가들 예상에 따라 가지고 늘었다 줄었다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4월 고용 보니까 주로 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많이 돌았는데요. 서비스업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경기를 조금 비관적으로 본다. 예,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아진 뒤에야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예, 또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은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미리미리 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예. 나타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요 부분은 혹시 또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첨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지난 금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거의 한 2% 가까이 예. 올랐어요. S&P 500도 1.3% 가까이 예. 올랐고 아니 고용 지표가 안 좋아져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서 증시는 왜 오르는 거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첨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거든요. 돈. 그러니까 예, 미국 고용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니까 일단 그 시장 금리가 떨어졌어요. 예, 미국 대표적인 시장 금리가 10년 국제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 한때가 4.7%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예, 그런데 고용이 나빠지니까 4.5%대로 떨어졌죠. 예,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가는 오르는 거고요. 네. 예, 그동안 고용이 좋고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 인하를 못할 것이다. 시장 예측이 그렇게 됐었는데요. 근데 고용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니까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예, 금리가 인하하면은 그만큼 또 주가가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돈의 힘으로.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속될 것인가.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실업률이 3.9%로 조금 올라갔거든요. 네. 예, 그런데 아직도 장기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요. 예, 그러나 아주 장기 통계를 보니까 실업률의 12개월 이동 평균이 올라가면은 이게 시차를 두고 경기가 침체에 빠졌어요. 네. 예, 그런데 실업률의 12월 이동 평균이 작년 4월에 3.56%였는데요. 올 4월 보니까 3.74%로 올랐거든요. 네.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소비 심리가 위축돼요. 네. 다행히 실업자가 많이 생기면은 소비를 덜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 주가는 올랐는데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네. 이게 많이 낮아졌어요. 예, 그만큼 소비 심리가 실업률이 좀 늘어나니까 안 좋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소비가 둔화되면서 금리가 떨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금리도 오르고 달러 지수 강세를 보였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달러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이제 피크 치고 예, 그렇습니다. 내려오면 예. 그 돈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 같은 이제 다른 나라에도 조금 더 온기가 좀 퍼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과거 보면은 우리나라 주가하고 미국 주가하고 이 10년 단위로 미국 주가 올랐다, 우리 주가 올랐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됐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그 중요한 요소가 달러 지수였어요. 네. 달러가 강세될 때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고요.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는 미국 주가보다는 신흥시장 또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최근 그 4월 보니까 선진국 주가 지수 특히 미국 주가 지수보다 중국 등 신흥 지수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건 앞으로 주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으로 좀 가야 될 텐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실업률도 3.9%여서 뭐 3%대 실업률이면 아직까지는 완전 고용 상태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절대적인 숫자는 양호해 보이지만 방향성을 보면 식어가고 있다. 예, 식어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문제인데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이제 과거에는 이게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좀 빨리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그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바라보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래도 9월에는 낮출 것이다.
그리고 12월에도 낮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더라고요. 금리 예. 인하 가능성이. 예. 요거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미국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가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 4월 고용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만약 5월, 6월 고용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 시점이 9월에서 7월로 앞당겨질 수도 있죠. 아하. 예, 그래서 앞으로 고용이 어떻게 나오냐, 물가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소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비가 증가해가지고 고용도 증가하고 물가도 증가하는데요. 소비 증가세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소비가 앞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예, 그거는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올 1월에서 3월까지 미국 가계저축률 보니까 3.6%. 예, 코로나 이전에 한 20여 년 평균이 5.1%였거든요. 과거 평균보다 낮다. 저축할 돈이 많이 줄어들었다. 네. 소비할 돈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다. 이런 의미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의 중간가구 실질소득이 4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예, 미국 금리도 오르니까 가계 금리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은 고용도 줄어들고 물가도 안정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소비 관련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고용 관련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냐. 일단 그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뭐 앞으로 그 소비 고용을 볼 때 조금 더 빠른 시점, 어쩌면 7월에도 인하할 수 있다. 이걸 앞으로 좀 고용 데이터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미국의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오고 예. 6월에도 안 나오면 예. 7월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는 그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한 두세 달, 2달 정도의 고용 지표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9월이 시작이냐 7월이 시작이냐 이것도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뭐 금리가 이제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네. 7월, 9월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고요. 예, 그런데 아까 저 실업률이 올라갈 때 주가 지수, 달러 지수도 같이 하락했거든요. 네네. 근데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도 있지만은 경기예요. 근데 소비가 둔화되면서 기업 매출,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면요. 주가,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리의 하락 속도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 하락 속도가 더 크면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수도 안 있는 좋겠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금리도 봐야 되고 기업 이익 증가율도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주식시장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했는데 네. 앞으로는 뭐 금리는 시간의 문제지 떨어진다. 네네네. 그것보다는 기업 이익 증가율이 과연 예상보다 계속 증가할 것인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것인가. 기업 이익 증가율이 앞으로 미국 주가를 더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뭐 예상보다 조금 천천히 내려오더라도 예, 그를 뚫고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예, 예,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 예, 그걸 더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미국의 FOMC 미국의 금리 결정 이후에 조금 이제 어려운 뉴스가 나온 게 예, 양적 긴축 예. 규모를 좀 줄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것도 교수님께 조금 더 쉽게 좀 풀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코로나를 거치면서 돈을 엄청 풀고 금리를 많이 인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뭐 기준금리 0에서 0.25%에서 5.25, 5.50%로 왔고요. 예, 그다음에 양적 긴축을 해가지고 그냥 연준 자산을 줄인 거예요. 예, 쉽게 말씀드려서 연준이 그동안 시장에서 채권을 사놨는데 국채나 모기지 채권을 사놨는데 네. 그걸 시장에 팔면서 돈을 환수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6월부터 그 환수 규모를 줄이겠다. 특히 국채를 매달 600억 달러 정도 환수했었는데 네. 예, 규모를 줄였었는데 줄였었는데. 예, 예. 예, 그런데 그걸 250억 달러로 덜 걷어가겠다. 네. 덜 돈을 풀겠다. 한마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양적 규모 축소를 줄이는 것은 예, 미국 연준도 최근 그 고용 지표 하락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저수지 같은 곳에서 물을 많이 빼내고 있었었는데 그걸 좀 덜 빼내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그 지난주에 금융당국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밸류업 1차 발표가 있었고 얼마 전에 2차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핵심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좀 해소하겠다. 예, 증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정작 발표된 직후에
밸류업으로 기대받았던 기업들의 주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예, 교수님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주로 저 금융주들이 떨어졌었죠. 받았었죠. 보험주들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금융 관련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주가가 펀더멘털이 결정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주로 은행주 같은 거는 저는 아직도 싸지 않느냐. 뭐 PBR이 0.3에서 0.5배고요. 그다음에 PER도 5배 뭐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의 3분의 1 혹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 예, 그렇습니다. 네. 물론 저 보험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가계자산 우리 가게가 금융자산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다 맡기고 보험 연금 들고 그다음에 주식 사고 채권 사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동안 저 은행예금 비중 많이 늘어났는데요. 보험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한때 보험 비중이 31%까지 갔는데요. 작년 말 보니까 27%까지 줄어들었고요. 규모도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 연금 같은 거는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야지 보험도 연금도 가입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험이 금액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가계가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최근 2년 동안 보면은 보험회사 자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는 은행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든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쳤다. 그런데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주주 환원율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지난 10년 평균 보니까 우리가 주주 환원율이 29%더라고요. 네. 주주 환원율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이익 내 가지고 배당금 얼마나 줬느냐, 자사주를 얼마나 샀느냐 이런 게 지난 10년 평균 29%인데 중국이 32%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주주들에게 환원을 더 많이 해주죠. 미국은 92%가요. 거의 번 돈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낮아졌죠. 우리는 20몇 퍼센트 정도. 근데 시간을 주고 뭐 정책 당국도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고 저는 뭐 시간을 두고 기업도 투자자도 자산운용사도 다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9%로 낮은 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너무 단기적인 대책에 이거는 조금 기울이시 마시고요. 조금 멀리 내다보면은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있으니까 결국 그 제자리를 찾아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것도 공시를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은 마련을 해줬는데 자율적으로 하라고. 근데 이제 그걸 쓰는 건 자율적이고 지키지 않아도 페널티는 없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밸류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과거에 얼마나 신뢰를 보여왔는지를 보고 이제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국민연금의 매수 주체로서 봤을 때 국내에서는 가장 또 큰 손입니다. 근데 또 이걸 단기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일단 최근에 연기금이 국내 증시를 좀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국내 주식 비중이 연기금 비중이 좀 낮았어요. 원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보니까 국내 연금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이 21%였었는데요. 작년 보니까 14.3%로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한 15% 정도 이 정도를 국내 주식 비중을 목표치로 설정해 가고 있어요. 작년 말에 14.3%가 목표치에 낮았다. 그래서 좀 더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정해놓은 비중에 맞춰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15% 정도 목표를 설정해놨는데 작년 말이 14.3%니까 목표치 밑돌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주가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낮으면 국민연금 더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죠. 예를 들어 2010년에 해외 주식 비중이 6.2%였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31%로 굉장히 해외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느냐.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88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해외 주식에서 연평균 수익률이 11%, 네. 국내 주식 수익률은 연평균 6.5%였어요. 그러니까 해외 수익률이 이렇게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다 보니까 또 자산 배분의 것 다양한 차원에서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데 그렇다고 뭐 국민연금 규모가 지금 1,000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비중만 줄이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선 수익률이 부진해서 해외 쪽을 늘리고 있고 예. 근데 또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부진해서 국내를 줄이고 나니 또 국내 주식 수익률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계속 엮여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앞부분에 저희가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주주 환원율을 높이라고 예. 주주로서의 목소리를 낸다면 그래도 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민연금이 우리 주식 좀 더 샀으면은 우리 주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올랐겠죠. 높았겠죠. 예.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목소리를 내면 경영권 간섭이다 이렇게 예. 또 예. 반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이제 주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주 국민의- 역할을 해야 되죠.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데 지분을 가진 만큼 그게 국민연금이 됐건 기관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개인 투자자가 됐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앞부분에 저희가 그 증시 자금 예. 이야기를 좀 뒷부분에 저희가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고객 예탁금, 투자자 예. 예탁금이라고 하는 게 58조 원까지 늘었더라고요. 예. 이게 적을 때나 50조 원 밑돌기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56, 57, 58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B2의 상징이라고도 하는 신용거래 융자가 19조 원까지 늘었어요. 예.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만큼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측면일 것 같고요. 네.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 그 유동성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통화지표하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M2 강의 통화지표인데요. 광의의 통화지표. 예, 강의 통화지표인데 이게 저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쁘니까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M2 증가율이 2021년 12월에는 13.2%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작년 6월에는 2.2%까지 떨어졌는데 올 2월 보니까 뭐 3.4%로 서서히 통화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동안 은행 예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요. 한때 은행 예금 금리가 1년 만기 5%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3.5%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돈이 많이 몰렸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예금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 요구불예금이나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금리는 얼마 안 되지만은 언제든지 다른 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M2에 비해서 M1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때 주가도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그 증시 주변 자금, 고객 예탁금, 그다음에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MMF 이런 돈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돈들은 그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자금입니다.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 늙어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는데요.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 자금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어 있고 그 예. 단기 자금은 말 그대로 여차하면은 바로 이제 한쪽으로 그렇죠. 가버릴 수 있는. 예, 예. 근데 이제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에 앞서 먼저 내려온 측면이 있고 예,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자금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혹시 어느 쪽으로 많이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저는 뭐 주식시장으로 조만간 더 들어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채권형 펀드가 계속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예, 그런데 뭐 저는 채권 투자도 괜찮지만은 예, 주식이 굉장히 우리 주가가 저평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명목 GDP가 올해 그 4% 정도 성장한다면은 뭐 올 연말 주가가 코스피가 3,170 정도 적정 주가가 나와요. 예, 뭐 꼭 3,000 간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주가가 저평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예. 적정 주가. 예. 이게 목표 주가나 이제 실현 주가랑 의미가 다릅니다. 예. 오해하시면 예, 그래서 우리 주가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조금 더 안정될 뭐 기대가 생긴다면은 이런 거 단기 부동자금들이 저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 저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더 오르면 많이 들어오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신용융자 최근에 뭐 전고점은 아닙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늘고 있는데요. 있죠. 예, 그렇다고 뭐 주식시장은 너무 뭐 불안하니까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네. 예, 돈 빌려줘 주식 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작은 충격 하나에 예, 반대매매 예, 그렇습니다. 계좌가 망가질 예, 수도 예. 있으니까요. 또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나하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시죠. 지난 4월 외식 물가 상승률이 3%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보다 0.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외식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돈 현상이 2021년 6월부터 3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시장에서 수도권 상가의 낙찰률이 3개월 연속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소비 심리 저하 등으로 상가 공실률은 오르고 임대료는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발언이 오류투성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연휴 동안 강풍을 동반한 비가 이어지면서 인천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어제 모두 17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119 종합상황실을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로 갑니다. 곽지현 리포터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질문 들어와 있습니까? 네, 1256번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률 증가 발표할 때 네. 퇴직자를 공제한 순수한 증가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취업률 데이터 발표할 때 퇴직자는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보도가 있었죠.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고용 동향을 보면 2월 취업자 수는 2,804만 3천 명으로, 그러니까 지난 1년 전보다 32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한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에 문의해봤더니 이 취업자 수 발표 자료는요, 퇴직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조사한 그 시점에 취업한 사람들을 조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퇴직자들도 반영된 숫자고요. 그 전에 취업을 했다면은 취업자로 조사가 됐고 또 퇴직했다면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취업자 수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올해 2월 취업자 수는 그 지난해 2023년 2월 취업자 수에서 빼면은 그 증가수가 나옵니다. 취업자가 한 2,80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네. 경제활동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2,930만 명 정도 되는데 퇴직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퇴직을 했더라도 계속해서 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경제에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고, 네. 뭐 퇴직을 했건 아니면 이제 공부를 그만뒀건 나는 경제활동을 안 할랍니다 하면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자냐 실업자냐를 가를 때는 비경제활동이 그냥 아예 빼버리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데이터를 취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요. 네, 6624번님은 K패스 신용불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카드사 10곳에서 K패스 카드 발급을 받고 있죠. 네. 근데 신용이 불량한 분들은 이 카드 신청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발급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 받으라고 홍보했는데 신용이 불량하다고 대중교통비 혜택 못 받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 KPS는 후불형 카드, 선불형 카드로 나뉘는데 우리가 이 신용카드, 체크카드사에서 발급받는 건 후불형이고요. 이 대신에 선불형 충전 교통카드인 K패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봤더니 우리가 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잖아요. 그 이동의 즐거움, 줄여서 이즐 카드, 바로 이게 K패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 봤더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편의점에서 그 실물 카드 3,000원 주고 사서 이 1,000원 단위, 10,000원 단위로 충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 이즐, 그러니까 모바일 이즐 앱
다운받아서 이즐 K패스 가입하시고 그 카드 번호 입력하시면은 교통비 혜택 그 포인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별도 카드 구입 안 해도요. 모바일 이즐 앱에서 모바일 카드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꼭 신용이 불량한 분 외에도 내가 그 실물 카드 그 새로 발급받기 번거로운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선불형으로 충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용불량자는 후불형 신용카드는 발급받기 어렵지만 네. 선불형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5896번님이 10년 전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 받았는데 다른 특공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욕심 많으십니다. 우선이 특별 공급은요, 욕심쟁이. 이 평생 단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이 됐다면은 뭐 추후에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뭐 장애인 뭐 특공, 그리고 뭐 다자녀 이런 거는 다른 특공은 도전할 수 없으니까요. 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당첨이 됐는데 이제 애를 한 4명 낳고 다자녀 특공은 안 되겠느냐. 그건 안 되네. 안 돼요. 평생 예. 한 번만. 네. 다음 질문은요? 네, 2328번님. 부동산 매매 계약 후에 계약이 철회되면 그 계약금은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하게 되나요? 계약 철회됐을 때 계약금은 이제 몰취하게 되죠. 네. 안 돌려줘도 되는 건데 네. 그럴 때 이 계약금도 일종의 소득이 생긴 거니까 이건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득이 있는 곳은 세금이 있고 그렇죠. 이 계약금을 몰취하게 되었다면은 이게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기타 소득. 기타소득. 기타 소득 그 세율은 20%.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22%가 되는데요. 당연히 소득이 생겼으니까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겠죠.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748번님은 연매출 2,500만 원 이하의 옷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2,500만 원 이하면은 카드 결제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셨네요. 근데 이제 카드 결제를 안 받아도 되느냐 여부는 네. 카드 단말기가 있느냐부터 좀 보셔야 될 텐데요. 네. 여신 전문 금융업법을 보면요. 신용카드 가맹점 일단 카드 단말기를 들여놨으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세법을 보면요. 이거 현금으로 하시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끊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연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연매출이 2,500만 원 이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이하와 이상 그 사이를 한번 좀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5월 6일 월요일 대체 휴일에 보내드렸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셨고요. 내일도 어김없이 9시 5분에 많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